오늘은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동화와 그림책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림책 작가를 동화 작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림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구분이 있어요. 동화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보는 어린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장단편 소설이 될 수도 있고요. 동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가서 보게 되는 그림 사파라고 말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어린이 소설을 주로 동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를 동화 작가라고 많이 소개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용이죠. 그림책은 형태적으로 많이 틀리죠. 그림이 줄을 이루고 그림으로 묶인 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림책에 대한 정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크게 정의되어진 말이 없어요. 그림과 또 글로 이루어진 어린이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화와 큰 구분이 나오지 않겠죠. 주로 형태적으로 많이 차이를 두고요. 또 동화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책은 유아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구분도 없죠. 초등학생들도 그림책을 많이 보고 성인들도 그림책을 보죠. 저는 오랫동안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해와서 수십 권의 동화의 일러스트레이션 해왔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사파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사파라고 하면 글들 사이에 그림을 끼워 넣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가 입장에서는 약간 불쾌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서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끼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화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동화 작가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그림 작가는 어떻게 의뢰되어지고 동화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글을 썼는데 어떤 화가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책에 성패가 달린다고 할 수도 있겠죠. 동화를 아무리 잘 써도 그림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히 표지 같은 경우에 예쁘지 않게 나오면 아무래도 손이 덜 가겠죠. 또 좋은 화가를 만났을 경우에 글이 더 큰 날개를 달아서 글의 내용이 확장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떻게 화가에게 연락이 오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동화 작가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원고를 어떤 화가에게 연락하게 되는가. 우선 동화가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기로 계약이 돼야겠죠. 그 다음은 편집부 회의를 통해서 화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왔던 작가에게 연락이 옵니다. 전화 연락이 오고 일정을 물어보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고를 보내달라고 말하죠. 원고를 읽고 나서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또 일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고를 읽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정이 맞는다고 하면 계약을 하게 되죠. 원고를 여러 차례 읽어본 뒤 캐릭터를 잡고 스케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그림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편집부에 보내고 또 편집부에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출간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우선 첫 번째로 화가 입장에서 원고를 보는 것은 편집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림책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쉽게 먼저 하는 일이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또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자신만의 그림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요. 우선은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는 제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원고를 많이 읽게 되고 또 어린이 문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갔던 장점이 있죠. 그림 작가가 원고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원고를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원고가 좋은지 몰라서 그냥 들어오면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일정 자체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 중에서 자기가 맞는 일들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물론 신인일 때는 원고를 고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죠. 들어오는 일이 적기 때문에 원고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무조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일러스트레이터로 안정화가 되고 나면 많은 원고들이 들어올 거예요. 자기가 그 원고를 읽고 감동을 먼저 받아야겠죠. 정말 재밌다라고 느끼고 또 원고를 읽으면서 그림을 떠올려야 하겠죠. 내가 이 원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림 성향에 맞고 보는 이가 그 그림들과 글을 보고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자신도 없는데 그냥 들어온 일이기 때문에 원고를 받고 그림을 그린다면 글 작가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처음으로 써낸 원고일 수도 있겠죠. 성의 없게 그림을 그려낸다면 그 글 작가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면 다른 작가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로 잡고 생활동화 같은 경우에는 지향하는 편이에요. 자신이 잘 그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판타지를 잘 그린다면 판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것이 좋고, 호러물을 잘 그린다면 그런 원고들을 받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생활동화들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동화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환상적으로 그려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그려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림의 역할은 무엇일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물론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캐릭터를 잘 잡아내지 못하면 글을 읽는 독자분들께서 글로 쉽게 몰입하기가 어려워지죠. 주인공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나이와 성별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캐릭터를 통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림을 아무리 아름다운 색채로 만들어낸다 해도 몰입도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화가 입장에서 보면 매번 캐릭터들을 다시 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죠. 또 비슷한 캐릭터들을 계속 만들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책마다 그 책에 맞는 캐릭터들을 창출해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캐릭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매번 등장인물들의 스타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른들이 보는 책처럼 소설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접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깊이 접히게 되죠. 그리고 글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림이 중간중간 들어가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주로 펼침면이나 아니면 반컷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또 양쪽 면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죠. 다소 지루해지지 않도록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화면 구성을 해나가야 합니다. 화가에게 좋은 글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죠. 정말 멋진 원고가 자신에게 의뢰 들어온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한 글 작가에게도 좋은 화가를 만나서 멋진 책으로 마무리된다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지 그림이 잡혀지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손이 가게 되고 또 그 책을 집어들 확률이 높아지죠. 표지를 잘 잡아내는 것이 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지는 꼭 따로 그리거나 굉장히 신중하게 그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표지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은 글이 내밀한 것만큼이나 그림도 굉장히 내밀하기 때문에 화가의 자신의 개성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적인 그림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내러티브가 들어간 그림들이 훨씬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글의 내용들을 그대로 도식적으로 설명해내는 그림들을 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글들도 있죠. 자신의 스토리가 워낙에 강한 그림들이라던가 캐릭터가 강한 경우에는 이야기에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중요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주로 저학년 동화들이 그렇고요. 고학년 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분량들이 조금 적어지면서 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게 되면 화가의 독자의 상상력을 억압하는 경우도 많아요. 출판사에서 지나치게 화가들에게 많은 그림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동화의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학년 동화의 경우 그림이 적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주로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화가에게 거의 25컷, 30컷, 심지어는 40컷의 그림을 그려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의 경우는 한 20컷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속에서 아이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도배하다시피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요. 특히 고학년 초등학교 한 3, 4, 5, 6학년들이 읽는 고학년 동화 같은 경우에는 10컷 내에도 괜찮고요. 많아봤자 한 15컷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글로 몰입하는 장면들을 그림이 지나치게 많아서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꼭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었습니다. 책을 장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그림들을 화가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의 입장에서는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과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화가에게 오고 또 화가 입장에서는 어떤 글들을 만났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될까,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들은 내가 10분 동안 읽었을 때 그 작품에 완전 빠지게 되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중요시 봐요. 주로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10분, 15분, 20분 이내에 그 글에 완전히 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의 시선으로 그 글을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0분 내에 읽히고 지루함이 좀 덜하고 또 읽고 나서 감동이 굉장히 큰 작품들을 저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많은 동화 작가님들 응원하고요. 또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들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